우선 미래 스마트 대중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목차부터 좀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 목차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앞에 미래전망하고 스마트 도로교통 체계 해외 추진 동향 및 시사점을 좀 강하게 놓고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는 저희가 수시 과제를 통해서 과연 자율주행 기반 내지는 공유 기반의 국내의 대중교통 내지는 도로교통에서 뭐를 먼저 가져와야 될지, 도입을 조기 상용화해야 할지, 이런 측면에서 체계 구상을 네 번째로 잡았습니다. 우선 이제 미래 전망에서 보시는 그림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하이퍼사이클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대 홍보하는 그런 기술의 어떤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2015년, 16년, 18년으로 해서 이제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끝났다라고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밑에 있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적으로 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자율주행 모빌티 시대가 도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이 박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리서치 리뷰나 기술 리뷰를 하다 보면은 아마 작년 말부터 뚝 홍보나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런 사이클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저하됐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 2016년에 3월 달에 이제 공로상의 임시운행을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로 피크는 많이 가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는 과연 어디에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하고 종료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은 좀 경각심 있게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입니다. 물론 이제 출처가 민간 기업이라서 여러 가지 홍보나 로비에 따라서 순위가 바뀐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바라볼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바뀌었고 또 왜 바뀌었는지. 보시면은 기술 수준도 기술 수준이지만은 이 순위가 바뀐 게, 기존의 OEM사 수준에서 이 18년도에는 이 부품 OEM사라든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라는 그런 것과 같이 코어해서 지나가는 그런 어떤 코어 중심으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게 좀 이따 설명드리는 교통 산업 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의 자동차 기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종료가 됐다는 자율주행 기술인데, 잘 아실 거예요. 웨이모가 이제 작년에 10만 밀리언 마일의 공로상에서 시험을 이제 끝냈죠. 물론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빌리언 마일까지 초과되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의 안전성이라는 저희가 인덱스를 좀 가만히 붙여본 게 뭐냐면은, 이제 마일 뷰티 디스엔게이지먼트라 그래서 휴먼 드라이버가 테이크오버를 하는 사이에 시스템이 주행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주행하는 그 거리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웨이모가 5,600마일 정도가 이제 마다 이제 휴먼 드라이버가 테이크오버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은 GM이나 어떤 기타 ICT 업체들의 그런 기술 수준은 많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로나 날씨나 여러 가지 어떤 교통 측면에서의 인덱스를 넣게 되면은 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은, 상당히 자동차 부분의 순수한 주행 기술 측면에서는 많이 진보가 됐다라고 저희들이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 서비스 측면에서, 두 번째 얘기했던 주행 기술이 아니라 교통 서비스 측면에서 보시면, 초기에 이제 저희가 타스라는 말을 쓴 이유는 결국에는 교통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목적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여러분들 많이 홍보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아직은 상용 서비스를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 이제 타스라는 이제 자율주행 기반 교통 서비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제가 이번 CES를 다녀오면서 표절에 느낀 건데, 이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런 쪽에 많이 그 기술을 전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 모델을 보면은, 초기 상용 모델은 누가 봐도 이렇게 플릿 매니지먼트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아마 초기에 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전적 수명이라든가 또는 그거를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플릿 매니지먼트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조기에 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공적으로 아까 미래 타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목적을 위한 파생 수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게 이제 타스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구조도 뭐 새로운 OEM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어들이 OEM 서플라이어들이 이제 차량 OEM과 협업해서 이제 차량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의 새로운 티어 2라는 것이 OEM도 서플라이어들도 하나의 모듈화 시켜서 그거를 공급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면 상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모빌리티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교통 플레이어로 도입이 돼서 또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어떤 한 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뭐 보시는 그 지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전망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아까 뭐 김세영 팀장도 얘기했던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정의를 했지만 스마트 도로교통 체계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먼저 했던 게 스마트 시티인데 저는 2016년에 이제 이런 과제를 하면서 봤던 게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는 US DOT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커넥티드 스테이트 아더 코어 오브 더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이제 말을 좀 아무래도 교통 부분이 보니까 도로교통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매 와닿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전력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더 나가서 도로교통에서의 핵심은 스마트 커넥티드 로드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 커넥티드 로드 안에서만이 이러한 밑에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좀 더 효율성 측면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나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전제를 들고 도로교통 체계 구성 요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단, 이용자, 인프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진화가 되고 있는 거는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개별적으로 어떤 샌더 언론으로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단, 이용자, 인프라 간에 지적인 진흥화되는 상호 협력 하에서만이 이러한 수단에서의 어떤 오토메이션, 이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PDA 기반의 AI 매주, 여러분들이 개인 스케줄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서비스, 인프라도 뭐 센터도 무인화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디지털 인프라다가 스마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상호 구성요소 간의 지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거기에 핵심은 인터랙션의 핵심은 이렇게 커넥티비티가 핵심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앞에 아까 나왔던 이전이 어떻게 되지? 여기 보시면 또 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도 이 교통체계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사실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디피니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기적인 연계라는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는 많이 주목을 해야 할 그런 터미널리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로교통 체계는 저는 간단하게 핵심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쉐어링. 사실 오토메이션하고 쉐어링은 민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별도로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통합 모빌리티의 자동화 기능이 미흡하거나 그다음에 혼재 시에 어떤 안전이나 효율성 측면에서의 공유 기능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 이 커넥티비티라는 그런 공공 인프라를 함으로써 오토메이션의 효율성과 쉐어링의 효율성이 물론 안전성까지 다 되는 게 스마트 도로교통이 아닌가라고 좀 협소적으로 정의를 해봤고 초기 모델도 이렇게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라이드 쉐어링 이 플릿 서비스 아까 앞에서 미래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가 조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이 스마트 도로교통 체계의 진화를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은 현재 아까 얘기한 CITS의 핵심이 이제 커넥티비티라고 보면은 지금은 수단 간의 연계, 도로교통 체계 수단 간의 이제 구성요소 간의 연계라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커넥티비티 기반의 도시 통합 모빌리티로 가야 되는 게 도로의 역할이라고 저는 좀 강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패러다임도 여기 뭐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로드 네트워크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커넥티비티의 지적인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은 디지털 커넥티비티가 도로망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의 어떤 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로 기능, 구축 대상, 연계 대상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고 한 가지 서비스 단위도 이제까지 어떤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인프라를 그 예타를 분석하게 되면은 자동차 중심의 차량 중심의 통합 교통량 또는 차량의 평균 속도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도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라는 퍼 디스턴스, 퍼 마일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서비스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추진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사실 우리가 자동차라는 자율주행차라는 어떤 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인프라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US DOT에서 AV 3.0도 작년까지 했던 AV 2.0은 이제 가이던스에 해당되는 거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운송, 화물,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오토메이션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결국에는 혁신이 넣더라도 현 교통 체계를 고려한 그런 혁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경제 포럼에서 매년 이 뉴욕시티하고 몇 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자율주행과 공유 이런 것들은 모델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만이 현 교통체계를 높일 수 있냐, 체계 그 질을 높일 수 있냐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도 현재 교통체계는 대중교통, 개인교통, 공유교통이 이렇게 수단 분담률을 나누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을 허용하냐, 아니면 무인택시 아까 얘기한 준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 중심의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냐라에 따라서 당연히 그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의 효율성은 두 번째 그 무인택시 기반의 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낫다라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도시 유형별 자율주행 그 상용화 모델인데요. 간단합니다. 뭐 이 세 가지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높은 밀도의 개발 중인 도시는 사실 자동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환경 전기차라든가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서비스로 전환이 큰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높은 수입의 낮은 밀도, 뭐 스마트 빌리지라든가 실비오존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AV 중심의 어떤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 모델이 이제 적합하지 않을까.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김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유 서비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 모델로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맥킨지 똑같은 데서 연구를 했지만은 시나리오 1, 2, 3를 해서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습해서 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통행 수요가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제동이 없는, 규제가 없는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고정 노선의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을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반의 통행 거리나 통행 시간은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한 사례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유 모델인 그 우버의 신규 라이센스 그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유화 정책이나 자동화 정책에서는 좀 감안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일산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커넥티비티 하에서 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을 좀 혼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아시겠지만 시나리오 3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혼재식 교통 운영 관리입니다. 이게 사실 교통 운영 관리를 하는 저희 그 교통 분야에서 사실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EU하고 미국은 이 트윈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는 이와 같이 공존했을 때, 일반 차와 공존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델 측면이라든가 운영 관리, 제어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능동적인 제어를 우리가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기존의 ITS가 아니라 관제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운영 제어를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뭐 유약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맞춤형 상용화,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이 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1번차 자율주행 혼잡 시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뭐 자율주행만 둔다고 해서 장비 그런 청사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연구 내용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우리 교통 그 분야에서 그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수시과제로 했던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 유형별 통합 모빌리티 축이라 그래서 커넥티드 어번 모빌리티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아래 4가지 도시 유형별로 이제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화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대규모 간선 그 대중교통 중심의 모빌리티, 공유 모빌리티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력 도시, 뭐 세종시와 대전 같은 그런 제한된 코리도로 갈 경우에는 그 코리도 중심에서의 어떤 이 쉐어링 기반의 공유 서비스가 먼저 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중소하고 농어촌 도시는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 좀 적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동화 하지만 자동화가 이제 중소도시 경우에는 도시 범위에서 가야 되는 거고 농어촌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협소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를 구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구상하는 방법론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 방법론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스마트 대중교통이라는 정의를 기존에 있는 그 해외 사례를 통해서 그 보고서에 정의를 했고 기존 ITS 대비 정의를 했고요. 거기에는 대중교통 운영 서비스 유형을 이렇게 크게 3가지 AV 기반의 고정된 대중교통, 그다음에 온디맨드형, 그다음에 패런 트랜짓에서의 그 디맨드 서비스 3가지 구분을 해서 총 7개의 서비스 그 넘버링을 했고요. 그 세로는 이제 인프라라든가 요금 그런 체계를 구분을 해서 크게 대중교통 운영 서비스를 구분했고 그 운영 서비스에 맞는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을 제로부터 레벨 5까지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에 맞는 현재의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그 인프라 부분에 그 기술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기술들을 도출을 했고, 그거를 앞에 X축에 있는 적용 기술들이 그런 기술들이고요. Y축이 이제 서비스, 말씀드렸다 아까 운영 서비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그 인프라 레벨별로 얼마만큼 필요로 하냐,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BRT 같이 좀 잘 정비된 그런 어떤 고정된 간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율주행 그 자동차 기술이라든가 인프라 요구 기술이 적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레벨 3나 4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도심이나 소외지역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수준이 그 좀 3나 4 레벨에 요구되는 그런 자동차나 인프라 요구 기술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실차를 주행을 해서 그 인프라 적합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레벨 2 정도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 중에는 그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레인 팔로잉 어시스턴트라는 그 레벨 2에 해당되는 서비스 가진 차량을 가지고 실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간선도로 블라블라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과연 자율주행 기술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많은지를 이제 적합한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위험 구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차선 이탈이라든가 차선 쏠림, 뭐 작동 불능 이런 그 시스템이 자체 그 컨트롤이 작동 불능하는 횟수들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국지도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적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서비스 도입 전략, 아까 얘기한 서비스 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S1이랑 가장 낮게 있는 BRT 수준의 서비스나 지선사 같은 서비스는 비전 센서나 딥러닝, 레이더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요구 기술 서비스 의존도를 그 서비스별 그 요구 기술 의존도를 보면은 S3 그룹이나 S4 그룹의 서비스들이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아까 이 인프라 레벨에 있는 3나 4 수준으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도심이나 소외 지역 같은 경우도 라이다나 고정밀 맵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체계 전환은 뭐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도 요즘 뭐 카풀이니 뭐 그 대중교통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서 이슈 그 좀 크리틱한 건 빼고 대중교통과 준대중교통에 대해서 특히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지선버스나 마을버스들이 수요 대행령 서비스로 전환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운영 방식이나 요금 체계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변화를 그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인데 아까 그 개회 회식에도 그렇고 혁신이라는 것이 많은 그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 체인지, 이노베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워드를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노베이션은 너무 좀 책임감이 없는 좀 면피가 되는 무조건 이노베이션이면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측면에서는 좀 지양을 하고 과연 대신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게 지금 어떻게 비포고 애프터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좀 중시하는 그런 자동화, 쉐어링,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그런 정책과 사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